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의 김승재입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선 여야 대선 후보들의 첫 TV 토론 소식과 함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최다치를 기록하는 가운데 새로운 진단 체계가 본격적으로 시행됐다는 등의 국내외 주요 뉴스를 발빠르게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연합뉴스TV를 말한다에선 주말 1시, 5시, 6시 뉴스를 중심으로 김창숙 시청자 평가원이 모니터링한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지난 1월 3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간의 양자 토론이 예정되어 있었지만 토론 진행 방식에 대한 양당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결국 무산됐습니다. 양당은 사흘간 실무 협상을 진행했지만 마주 앉을 때마다 새로운 갈등 이슈가 불거졌고 결정적으로 자료 지참 여부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토론이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계속된 실무 협상에도 불구하고 양당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연합뉴스TV에서는 이미 양자 토론의 결렬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양자 토론을 하루 앞둔 1월 30일 오후 5시 뉴스에서는 양자 토론을 둘러싼 정치권 상황을 전했습니다. 기자는 1월 31일로 예정된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의 양자 토론을 위한 실무 협상이 양측의 이견으로 인해 좀처럼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짚었습니다. 가장 첨예하게 대립했던 토론 주제 선정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가 양보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자료 지참 여부를 둘러싼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된다는 것인데요. 그동안 토론 주제에 대해 민주당은 주제 세분화를, 국민의힘은 자유 주제로 하자고 맞서왔는데 이재명 후보가 페이스북에 주제 없이 자료 없이 토론하자고 글을 올렸다는 것입니다. 이는 국민의힘의 요구대로 자유토론은 받겠다는 것이지만 자료 없이라는 단서를 달아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기자는 실무 협상에서 민주당 측이 국민의힘 측에 이런 조건이 수용 가능하면 연락달라고 말한 부분을 언급하며 국민의힘이 자료 없는 자유토론을 수용하느냐가 결국 양자토론 타결 여부를 판가름 지을 이슈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앵커는 양측의 분위기가 어떠한지 질문했습니다. 기자는 양측 모두 물러서지 않겠다는 반응이라고 전하며 민주당은 주제에 대한 부분을 양보한 만큼 자료 지참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양보하라는 입장으로 국정 철학을 보여준 토론에서 자료가 왜 필요하냐는 주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강하게 반발하며 자료 지참에 대해서는 국정 운영에 대한 부분이 아닌 대장동 의혹 등 이재명 후보의 범죄 혐의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려는 것이라며 자료 제시를 다 막고 현란한 말로 넘어가려는 것이냐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두 기득권 정당 후보들의 편법 부당한 양자 단합 토론을 규탄하며 철야 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고 정의당 심상정 후보 역시 양자 토론은 법과 공정을 다 팽개친 것이라고 비판하며 철야 농성을 선언했다고 전했습니다. 1월 31일 오후 6시 뉴스에서는 당일로 예정되어 있던 양자 토론이 결국 무산됐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기자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서로에게 결렬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전하며 끝까지 무자료 토론을 주장한 민주당은 윤석열 후보를 향해 답안지가 없으면 토론을 못하는 것이냐고 비꼬았고 국민의힘은 자료 지참 여부가 왜 토론 불가의 이유가 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응수했다고 전했습니다. 기자는 이번 양자 토론의 무산으로 차기 대통령으로서의 후보 자질을 가늠해보고자 했던 유권자들의 기회가 줄어들게 된 점을 지적하며 양당 모두 각자의 유불리만 따지며 줄다리기를 벌이다 스스로 약속했던 토론 기일도 못 지키고 유권자들에게 피로감만 안겼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철야 농성을 벌여온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토론 무산은 사필 규정이라며 사자 토론에서의 당당한 경쟁을 촉구했다고 전했습니다. 토론 당일까지 토론 자료 지참 여부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 간의 1대1 토론이 무산되면서 책임 공각만 오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두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정보가 난무한 이번 선거전에서 두 후보들의 입을 통해 직접적으로 해명을 듣고 주요 정책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국민들의 바람은 다시 외면당했는데요. 언론에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주로 토론 무산 이유를 단편적으로 제시하고
양측의 공방을 그대로 전달하는 내용을 중복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양자 토론을 둘러싼 정치권 속내와 계산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 보도가 다소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양자 토론은 무산됐지만 향후에 본격적인 대선 토론들이 예정되어 있는데 연합뉴스TV가 어떤 이슈나 정책들이 심도 있게 논의돼야 하는지에 대한 의제설정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월 30일 새벽 1시 뉴스에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설을 꾸준히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서방이 오히려 위기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한 내용을 전했습니다. 기자는 우크라이나 접경 러시아 서부 지역인 보로네시의 군사훈련장에 러시아군 탱크와 차량 등이 배치되어 있는 모습이 위성사진에 잡혔다고 말했습니다. 전쟁 발발 시 필수 시설인 야전병원은 이미 오래전에 차려졌고 혈액까지 보급했다는 보도도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동향과는 달리 러시아는 줄곧 우크라이나 침공설을 부인하고 있어 서방 일각에선 러시아가 파국 대신 지금의 국면을 최대한 활용한 뒤 실리를 챙기려는 전략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러시아 침공은 시간 문제이며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남은 고려사항이라는 시각도 적지 않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러시아가 서방에 맞서 천연가스 공급 중단 카드를 쓰려면 겨울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2월을 넘기지 않을 것이란 견해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 침공이 임박했다는 서방의 경고가 자국 경제를 위험에 빠뜨렸다며 서방의 위기감 조성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렇듯 위기 당사국인 우크라이나가 오히려 서방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면서 동맹 규합에 애쓰고 있는 미국이 난감하게 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1월 31일 오후 1시 뉴스에서는 나토가 우크라이나를 동맹에 끌어들이려 한다며 나토의 주요 안보 약속을 이행할 의사가 있는지 서방에 따지겠다는 러시아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러시아는 구체적인 안으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금지, 나토의 동진 중단 등을 서방에 강하게 요구했지만 미국과 나토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시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무력 병합대에도 고려하지 않았던 전례 없는 제재를 가하겠다고 거듭 경고하면서도 외교적 여지가 남아있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자신이 공격받을 경우 누구도 안전하지 않을 것이라며 서방의 적극적인 개입을 압박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영국은 러시아를 겨냥해 추가 제재와 대규모 파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나토는 우크라이나가 회원국이 아니어서 러시아 침공 시에도 나토군을 배치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고 전했습니다. 작년 연말부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국제사회에 불안감이 조성되어 왔습니다. 특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접경지대에 병력 배치를 늘렸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불안감이 더욱 높아진 상황인데요. 실제로 침공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하지만 전쟁에 대한 불안감이 국제 유가 상승 등 글로벌 경제에 이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JP모건에 따르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군사적 충돌이 실제적으로 발생한다면 국제 유가가 150달러까지 급등하고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등 글로벌 경제가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원자재 수입이 많고 수출 의존도가 높은 산업 구조를 가진 우리나라에게는 더욱 어려워진 상황이 도래한다는 것인데요. 사건의 추이에 따라 우리나라에 미칠 파장에 대한 분석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며 전달하는 보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1월 31일 오후 5시 뉴스에서는 일본이 조선인 강제 노역 현장인 사도광산을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으로 공식 추천할 예정이라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기자는 우리 정부의 거센 반발에도 일본 측은 올해 신청해서 조기에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등재 실현의 지름길이라며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자는 일본이 이러한 사실을 발표하기 전 미국의 사도광산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는 일본 현지 언론 보도 내용을 언급하며 일본이 당사국도 아닌 미국에 사전 설명을 한 것은 미국 측이 한일 갈등을 우려했기 때문이라고 풀이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미 국무부 관계자가 중국이라는 거대한 존재를 동맹이 마주하고 있는 지금
한국과 일본이 서로 으르렁거리는 것은 곤란하다는 의견을 일본에 전했다고 보도했고, 니혼 게이자의 신문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우려하는 쪽은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었다고 해석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이 또 다른 조선인 징용 현장인 일명 군함도에 이어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면서 과거사를 두고 악화될 대로 악화된 한일 관계에 또 다른 추가 악재가 생겨났다고 분석했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주한 일본 대사에게 이미 강력히 항의했으며, 중국 외교부도 일본이 이웃나라의 아픈 기억을 무시하고 새로운 유사 등재를 시도하는 것은 분노와 반대를 일으킬 뿐이라며 일본을 비난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월 1일 일본 정부가 2023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록을 목표로 하는 사도광산의 추천 방안을 공식 결정했습니다. 이를 중단하라는 한국의 요구와 중국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이를 강행하는 데 대해 일각에서는 일본 내 극우 세력을 집결시키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일본의 정확한 의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해 보입니다. 더불어 이미 일본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 추천서를 제출하는 등 공식 절차에 들어갔기 때문에 국제 무대에서 새로운 한일 외교전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일 관계만 초점을 맞추기보다 외교전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한 논의도 심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하고 평가해보는 캠퍼스 TV 리포트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동아방송예술대학교의 방송보도제작과의 송예진 학생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예진 학생은 지난주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했습니까? 네, 저는 매주 토요일 오후 9시 30분에 방송되는 탐사보도 뉴스프리즘을 모니터했습니다. 지난달 29일 방송된 탐사보도 뉴스프리즘에서는 최근 발생한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와 관련해 건설 현장의 악습과 기업의 이윤 추구와 관련한 문제점을 짚어봤습니다. 그럼 자세한 모니터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은 도미노처럼 붕괴된 광주의 신축 아파트 당시 사고 현장의 모습과 악습과 원칙을 무시한 기업의 이윤 추구가 낳은 예견된 참사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예견된 참사라는 지적입니다. 지난달 11일 오후 HDC 현대산업개발이 신축 중인 광주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는데요. 콘크리트 타설 작업 진행 중 아파트 내외벽 16개 층이 도미노처럼 붕괴됐다고 전합니다. 지난해 6월 9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광주 학동사고 시공사 또한 현대산업개발이었다는데요. 학동 참사의 건설 현장에서 고질적인 폐단이 확인되었음에도 광주 화정 아이파크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도 원칙과 규정이 철저히 무시되었다고 전합니다. 고층 건물에 콘크리트 타설을 하려면 아래 3개 층에는 지지대 역할을 하는 이른바 동바리를 설치해야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미 철거한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영하의 날씨에 콘크리트 타설을 강행하고 짧은 양생 기간, 재료 등을 문제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하청업체 관계자는 현대산업개발의 지시로 모든 작업을 진행했다고 진술했다는데요. 오는 11월 입주를 앞두고 공사를 무리하게 서두른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광주 화정 아이파크는 지난 30개월 동안 13건의 행정처분과 14건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는데요. 주민들로 구성된 공사피해 대책위원회가 수백 번의 민원을 넣었지만 대부분 무시했다고 합니다. 빨리빨리를 외치며 안전과 품질을 무시한 채 철저하게 이익을 좇는 대한민국의 건설 현장의 현실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건설 현장의 이딴 사망 사고는 광주 아파트 붕괴 현장뿐만 아니라는데요. 지난해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 사고는 216건으로 일주일에 최소 4명꼴로 노동자가 사망하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원청업체와 용역 계약을 맺은 기업이 다시 다른 하청업체에 하도급을 주는 일이 흔하다는 건데 그 과정에서 이른바 단가 후려치기가 자행되고 적은 인원으로 빨리 작업하려니 안전 문제는 뒷전으로 밀리는 것이라고 합니다. 사고를 막기 위한 현장 점검 체계가 무너져 있는 점도 원인이라는데요. 건설 노동자들은 감독기관과 시공사 간 짜고 치는 식의 현장 점검도 개선돼야 한다고 전합니다. 현장 점검도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2020년 건설업 부문 근로자 수는 2011년에 비해 30% 가까이 줄었지만 사망자 수는 오히려 늘어났다는데요. 사망자 수는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하루 한 명 이상의 건설 노동자가 현장에서 목숨을 잃는 게 이 땅의 현실이라는 말에 무척 놀랐는데요. 경제협력개발기구 35개 회원국 가운데 근로자 10만 명당 사고 사망자 수가 1위인 국가가 한국이라고 전합니다. 바로 한국입니다. 지난달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다는데요. 그러나 이 법으로는 발주처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합니다. 발주처의 책임을 묻지 못합니다. 하지만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이후 발주사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는데요. 건설 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법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법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어 왔습니다. 작업 특성상 사고 위험이 높은 건설, 철강 관련 기업들은 우선 안전관리 조직 확대에 나선 상황이라는데요. 현대건설은 안전지원실을 본부로 격상하고 대우건설도 품질안전실을 안전혁신본부로 확대 개편하는 등 여러 기업들이 예방책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다만 이런 준비에도 업계 일부라는 계속되고 있다는데요. 기업들은 경영 책임자까지 수사 대상에 오르고 처벌 수위도 무겁지만 법 적용 대상이 불분명하다고 전합니다. 경영 책임자 등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재정이나 인력 등의 부족으로 기업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울 것이라는데요. 중소기업까지 해버리면 그 회사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근로자로밖에 연결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법 시행을 계기로 노사가 함께 실제 사업장 내 위험을 찾아내고 관리 대책을 마련해 나가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고 합니다. 끝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이 법을 둘러싼 잡음은 여전하다는데요. 2%도 안 되는 사업장에만 적용된 누더기 법안이라며 시민사회의 시선은 곱지 않고 기업 역시 기업의 책임만 강조한 비현실적 규정이라며 불만이 가득하다고 합니다. 이번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역시 안전불감증이 낳은 인재라며 퇴단 시간의 최대 이윤 추구냐, 안전 경영이냐, 우리의 시대적 과제는 무엇일까라는 질문으로 방송은 마무리됩니다. 네, 모니터한 내용 잘 봤고요. 예진 학생은 이번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보시면서 원인과 대책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네, 저는 다양한 사고 발생의 원인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빨리빨리를 외치며 이익을 위해 잘못된 행동을 반복하고 있다는 점이 매우 안타깝게 느껴졌습니다. 빨리빨리와 안전 중 무엇이 우선시되어야 할지 현명한 선택을 통해 무너져가는 건설 현장을 바로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좋은 생각 잘 들었고요. 지금까지 동아방송예술대학교 방송보도제작과의 조기진 학생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As every moral, it would be dogged and tenacious. It is going to be a disaster for Russia if they further invade Ukraine, and that our allies and partners are ready to impose severe cost and significant harm on Russia and the Russian economy. 네, 우크라이나를 둘러싸고 미국 등 서방과 러시아 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미국에서 제기한 우크라이나 2월 침공선을 반박하면서도 나토 가맹국에 배치된 미국의 전술 핵무기 철수 등을 요구하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데요. 오늘 TV와 비평에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우려와 함께 우크라이나 사태가 국내외 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언론은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명지대학교 디지털미디어학과 최선규 교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우리 우크라이나의 전운이 지금 짙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려는 이유를 좀 정리해 주시고요. 또 러시아가 실제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가능성 등에 대해서 언론은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도 정리해 보죠. 네.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러시아와 서방 진영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10만 명 이상의 병력을 동원해 우크라이나 국경을 3면에서 포위 압박하고 있어서입니다. 예. 러시아가 내세운 우크라이나 압박 이유는 나토의 동진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나토와 EU에 가입을 원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입김에서 벗어나 서구의 일원으로 보호받고 경제적으로도 번영하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러시아가 레드라인으로 잡고 있습니다. 나토는 냉전 시대에 미국과 서유럽의 군사동맹으로 소련 중심의 바르샤바 조약기구와 대항했습니다. 그런 나토는 1991년 소련이 무너지고 바르샤바 동맹이 사라졌음에도 민주주의, 시장경제, 가치동맹이라는 이름으로 조직을 유지해 왔습니다. 나토는 소련의 영향력에서 벗어난 동유럽은 물론 소련에서 독립한 비러시아 국가를 향해 동진에 나섰습니다. 냉전 당시 소련 주도의 바르샤바 조약기구 회원국이었던 체코, 헝가리, 폴란드가 1999년에 가입한 것을 시작으로 2004년에는 바르샤바 조약기구 회원국인 불가리아, 루마니아, 슬로바키아와 슬로베니아는 물론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등 발트 3국까지 가입했습니다. 러시아로선 기가 찰 노릇이었을 것입니다. 나토 회원국과 바로 국경을 맞대기 됐기 때문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1일 러시아 타스 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가진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 탈환을 시도할 경우를 상정해 전쟁 가능성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나토 회원국이 된 우크라이나가 폴란드와 루마니아처럼 첨단 무기를 갖추고 크림반도에서 군사작전을 개시하는 것을 상상해 보라면서 이 경우 러시아는 나토와 전쟁을 해야 할까? 서방에서는 누구도 이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그간 우크라이나 사태를 두고 직접적인 언급을 삼가던 푸틴 대통령이 최악의 상황까지 거론한 셈입니다. 지난달부터 미국, 영국, 호주, 독일 등 서방 일부 국가들은 러시아의 침공 가능성을 의식해 우크라이나 주재 외교 인력을 철수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달 27일에는 러시아가 전투병력과 무기에 의해 이어 의무부대까지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에 파병하면서 침공을 위한 마지막 준비를 끝낸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공이 임박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당사자인 우크라이나는 침공 위협이 과장됐다고 하고 있다고 한겨레는 보도했습니다. 미국 AP통신은 우크라이나 정부가 러시아군의 위협 속에서 국민들의 전쟁 공포를 누그러뜨리려는 의도로 추정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가 실제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라고 연합뉴스는 지난달 28일 보도했습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미국과 EU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전례 없이 강력한 제재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를 했는데 미국과 유럽 국가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언론은 어떻게 보도를 하고 있었습니까? 네. 지난달 25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제재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한 데 이어 지난달 31일에는 미국 국방부가 실제 침공 시 러시아를 상대로 전례 없는 제재가 가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시사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폭스뉴스에 출연해 미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 경제적 결과가 뒤따를 것임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매우 명확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일단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는 실책을 저지를 경우 취해질 러시아에 대한 경제적 제재는 2014년에 검토조차 하지 않은 이전에 보지 못한 제재들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은 2014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무력으로 병합했을 때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한 바 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 러시아 국영은행 중 하나인 VTB 은행 제재를 비롯해 러시아의 신규 발행 국채 거래 금지, 첨단 초소형 전자공학 기술 수출 통제 등의 제재를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이 실제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하면 1조 5천억 달러 규모에 달하는 거대 경제 대국이 심각한 경제난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시사 저널은 내다봤습니다. 영국도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러시아를 겨냥해 준비 중인 경제 제재가 발효되면 러시아 법인과 개인의 영국 내 자산을 동결할 수 있다고 리즈 트러스 외무부 장관이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지난 1일 보도했습니다. 트러스 장관은 크렘린궁의 공격적이고 위태로운 행동에 대해 책임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영국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동결하고 영국 법인은 물론 개인과의 거래를 막고 영국 입국을 거부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러스 장관은 영국이 유럽연합을 떠났기 때문에 역대 가장 강력한 제재를 러시아에 내릴 수 있게 됐다고 자평했다고 연합뉴스는 덧붙였습니다. 그랬군요. 자, 그리고 그런 일이 뭐 없어야겠습니다만 실제로 전쟁이 나거나 사태가 장기화한다면 전 세계 경제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에 대해서 언론은 어떻게 보도를 하고 있었습니까? 네, 만약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실제 침공할 경우 우리나라를 포함해 세계 경제에 악재가 될 수밖에 없다고 데일리안이 지난달 26일 보도했습니다. 양국에서 전쟁이 발발한다면 가장 먼저 천연가스와 국제 유가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는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화석 연료 생산국입니다. 천연가스의 경우 세계 수출의 25%를 차지합니다. 석유도 초경질유 기준 세계 생산량의 13%를 담당합니다. 두바이유는 최근 배럴당 86달러 선까지 치솟았습니다. 이번 달 액화 천연가스는 톤당 108만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40%나 급등했습니다. 러시아에서 원유, 천연가스 등을 주로 수입하는 우리나라는 영향을 피할 수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데일리안은 내다봤습니다. 석유와 함께 세계 곡물 가격도 연일 상승 중입니다. 밀 경우에는 지난달 25일 부셀당 8.2달러로 지난해 11월 이후 2달 만에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밀 생산 세계 5위, 러시아는 밀 수출 세계 1위 국가로서 이들 두 나라는 쌀을 제외한 세계 곡물 공급량의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석유와 곡물 등의 원자재 가격 상승은 우리 수출입 경제는 물론 물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과거 사례를 비춰봤을 때 우크라이나 사태가 국내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다만 글로벌 공급망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원자재 공급이 더 어려워질까 걱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다면 러시아 은행이 달러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러시아의 달러 결제를 막으면 우리나라와 러시아 간 무역까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자재를 수입하는 국내 중소제조업체도 직접적인 피해가 불가피합니다. 러시아는 알루미늄과 백금 생산의 세계 2위, 니켈의 3위, 구리 5위 정도로 자원의 부국입니다. 미국의 경제 제재가 지속할 경우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반도체를 비롯한 우리나라 원자재 제조업계에 상당한 충격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우크라이나 사태가 국제 정세에 미칠 영향과 또 국내외에 정치 경제적으로 불안 요소가 많은 상황에서 언론에 어떻게 하면 바람직한 보도를 해야 될 것인지 그 역할을 좀 짚어주시죠. 네, 러시아가 내세운 우크라이나 압박 이유는 나토의 동진 저지입니다. 러시아는 지난해 12월 15일 미국과 나토에 우크라이나 등 옛 소련 국가들의 추가 나토 가입을 배제하고 인근 국가에 공격 무기를 배치하지 않는다는 보장을 담은 안전보장 협정 체결을 요구하며 협정 초안을 미국과 나토 측에 전달하고 문서로 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미국은 이에 대한 서면 답변에서 러시아의 핵심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대신 군축이나 긴장 완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연합뉴스는 지난 1일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자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답변이 나토 동진 금지 확약과 같은 핵심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아 전혀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2차적 문제와 관련한 이성적인 알맹이들도 있긴 하다고 평가해 협상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언론은 우크라이나 긴장 완화를 위해 미국과 러시아의 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보도해야 할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명지대학교 디지털미디어학과의 최선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옴부즈맨 제작진은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고 느끼신 소감을 연합뉴스 TV 홈페이지 내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